아파트 냉장고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기 2명 말고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숨지거나 버려진 아이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2,200여 명 가운데 단 1%만 살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오자 정부는 뒤늦게 모두 살피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익을 돌려줄 때까지 수억 원짜리 명품 시계를 담보로 맡기겠다는 식으로 투자금 500억 원을 가로챈 신종 사기가 벌어졌습니다. 담보로 맡긴 시계도 가짜로 드러났는데 저희 취재진이 진품과 비교해보니 구별해내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린 사이 집을 뛰쳐나간 개가 다른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 사람도 다쳤는데 주인은 개가 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지난 8년 동안 세상엔 나왔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가 2,200명이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이 아이들이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1%, 그러니까 23명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는 차마 전하기 힘들 정도로 끔찍합니다. 그중 2명은 어제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뉴스룸은 기록에서 사라진 아이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영아 시신의 부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혜선 기자, 아이 엄마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진술했습니까? 네, 아이 엄마는 2018년에 낳은 여자아이는 집에 데려와서 2019년에 낳은 남자아이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살해한 걸로 진술했습니다. 이미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의 넷째, 다섯째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변을 취재해보니 애초에 엄마는 아이를 양육할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섯째 임신 도중에는 정기검진도 단 한 차례밖에 참석하지 않았고 병원 퇴원도 서둘렀다고 했습니다. 일반 산후병원에서 있다가 퇴원을 하시는 게 이게 통상적인데 제가 알기로는 하루 만에 퇴원을 했다더라고요. 자, 엄마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아빠는 몰랐다는 입장인가요? 네, 경찰은 먼저 어제 오후 2시쯤 긴급 체포된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아 살해 그리고 시신 유기 혐의가 적용됐는데 내일 오후 2시 반부터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남편은 어제 저녁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데요. 낙태했다는 아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지만 임신 기간 같은 집에서 생활을 했었고 또 아내의 체구가 작은 점을 비춰봤을 때 이 말은 믿기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남편이 가담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납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건인데요. 혹시 범행의 배경도 확인이 됐습니까? 네, 일단 엄마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까지도 같은 콜센터에서 근무했는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면서 지자체에서 전기요금 할인 등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채무 상황 등 이부부의 경제적인 상황 등도 같이 열어두고 조사 중입니다. 예, 이혜선 기자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냉동실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지난 5년간 누구도 아이들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웃도 지방자치단체도 보건당국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계속해서 이은진 기자입니다. 나다가 너희들이 살기 힘들으니까 그러니까 니들 살아나라고 이제 방을 내준 거지 뭐야. 아이 셋 키우던 부부는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내준 집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요즘들은 안에 살아도 다 옆집을 모르고 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주변 이웃들과 교류도 거의 없습니다. 숨진 두 아기는 잘 자랐다면 5살, 4살입니다. 담당 지자체는 존재 자체를 알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말씀드릴 게 없어요. 동장님이랑 어떻게 뭐 전화라도? 지금 행사 중이셔가지고요. 아마 전화 통화는 좀 힘드실 거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서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보건당국은 차라리 아픈 상태로 태어났다면 존재를 알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보건소에 신고를 하시는 사유도 없으신 거고요. 이수가나 선천성 이상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산부인과에 출산 기록은 남지만 정보는 공유되지 않습니다. 출산한 이력은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병원에 있으면 그는 의료 진료 기록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시청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법은 없는 거고. 감사원이 출산 이력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안 된 사례를 추리지 않았다면 이 아이들 끝까지 못 찾을 수도 있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네, 수원에 살해된 영아들은 감사원이 태어는 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 중 극히 일부, 즉 23명을 조사하는 중에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수원뿐만이 아닙니다. 창원에서도 한 명이 영양결핍으로 숨진 게 확인됐고 화성에서는 엄마가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9살 엄마는 크리스마스 날 혼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키울 방법이 없었고 나이가 어려 아기를 키우기 어렵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병원은 산모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원장님이라도 한번 뵐 수 없을까? 이 여성, 아이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고 서울 성북구 한 카페에서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확실치 않습니다. 누군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확인해봐야죠. 누가 얘를 찾아야 되니까 저희는 우선. 출산 기록이 있지만 지자체도 아이 존재를 공유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 돼 있었고 부모를 만나려 했는데 그 친모가 계속적으로 만나지지 않아서 경찰을 통해서. 전국 곳곳엔 이런 아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에선 태어난 지 76일 된 아이가 숨졌습니다. 영양결핍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2.7kg으로 건강했던 아이는 숨질 때 2.5kg이었습니다. 뼈밖에 없다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말라 있었거든요. 근데 패치가 안 붙을 정도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아 복지 혜택을 못 받았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감사원이 지자체에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23명 아이들 상황은 이제야 하나씩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울 한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2015년생 아이는 다른 가정에서 크고 있는 걸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인천과 충남 천안에서도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앞에 리포트에서 본 아이들은 병원에서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은 아예 아무 기록이, 태어난 흔적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 울산 한 아파트 쓰레기통에서 한 미숙아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기록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쓰레기를 치우던 미화원이 급히 뛰어나와 전화를 겁니다. 동료들은 일제히 일손을 멈춥니다. 잠시 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쓰레기통에서 나온 건 아기 시신이었습니다. 아이 크기는 50cm 정도, 몸무게는 800g이었습니다. 너무 작아 아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생각 못하신 것 같아요. 닭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6개월가량 자란 뒤 출산한 미숙아로 추정됩니다. 이틀 정도 유기된 걸로 보입니다. 부패가 어느 정도 했는 것은 부검을 통해서 봐야죠. 사정이 안 좋아서 병원을 찾지 못했거나 예상치 못한 사산 뒤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고 현장을 감식하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황혜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먼저 태어났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된 아이들. 이 숫자랑은 어떻게 파악이 된 건가요? 네, 일단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관련 기록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8년 동안 병원에 다닌 걸로 보고된 아이들 수를요, 출생 신고가 된 아이 수로 빼면요, 2,236명, 태어는 났지만 호적에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진 유령 아이가 되는 셈입니다. 예, 그래서 그 2,236명, 태어는 났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됐으니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2,236명 중 샘플로 23명을 추려서 지자체에 정밀 조사를 맡겼습니다. 실제 경기도 수원에서 2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화성에서도 1명을 유기한 혐의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금 23명만, 그러니까 2,236명 중에
23명만 일단 샘플로 조사해보자 했는데 그중 3명이 벌써 확인된 것만 저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2,236명 전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퇴원은 났고 병원에는 기록이 되는데 왜 출생신고가 안 되는 겁니까?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자동적으로 출생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임시 신생아 번호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는 보호자 정보, 그러니까 이름이랑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정식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려면 출생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모 같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과태료 처분은 있는데 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는 우리 아이를 출생신고를 어떤 이유에서든 하기 싫어라고 안 하면 이 아이는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유령 아이가 됩니다. 근데 앞서 보면 병원에서는 그 예방접종 기록 때문에 아이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IT 선진국인데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출생신고가 되게끔 이렇게 못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앞서 말했던 그런 예방접종 정보를 가지고요. 당장 영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달 반 정도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바로 출생신고가 되도록 하는 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법도 추진 중인 법도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뭐죠? 어떤 점이냐면요. 미혼모나 미성년자가 이제 아이를 갖는 경우에는 출산 사실을 알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이 아니라 바깥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출생 신고를 바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등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이런 양지가 아니라 음지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지가 너무 의무화가 되면 오히려 음지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 통보제를 추진할 때 출산 통보제라는 거는 앞서 말했던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출생 신고를 하는 건데요.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출산 보호제가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00여 명의 이야기였습니다. 황혜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른바 사교육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학원들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지 또는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는지 같은 걸 2주 동안 집중 단속하겠다는 건데 학원가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사교육의 이권 카르텔 실체를 밝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불공정한 사교육 카르텔은 정부가 힘을 모아 이번에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소위 킬러 문항을 만들어냈고 일부 대형 입시 학원들이 교묘히 이용하면서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집중적으로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교육부 홈페이지에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신고센터 안내문도 띄웠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는 없는지,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러자 일부 학원가에선 긴장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아직 저희 그렇게 과장 광고 이렇게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하고 있어야겠죠. 입시 설명회를 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예고했던 건 이제 진행했던 건 어쩔 수 없고요. 신규로 새로 설명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습니다. 정부가 사교육업체의 이권 카르텔을 지목한 상황이라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이 사교육 시장에 진출했는지도 볼 예정입니다. 수능 출제위원 경험을 내세웠던 한 사교육업체 대표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경력을 곧바로 삭제했습니다. 일각에선 일부 학원의 문제를 사교육 전체의 비리로 내몬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물론 사교육에 의존하는 지금의 입시 구조가 바뀌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수능이 5달쯤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주무부처의 수장이 구체적인 대책 대신 사교육 업체 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6월 모의평가 문항 중에서 어떤 게 킬러 문항인지 가려내고 있다며
오는 26일 전부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킬러 문항의 사례를 보여주고 이번 수능에선 이 같은 걸 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의 걱정은 여전히 큽니다. 문제 변별력을 잃거나 이른바 준킬러 문항을 새로 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사교육업체가 불안 마케팅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준킬러 문항 어떻게 해야 되냐? 또 학원 가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그게 다 학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여과 없이 계속 방송에서 나오고 언론에서도 지금 보도되고 있거든요. 되레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대책이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그대로 두는 건 고교 입시 사교육 수요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친인척 특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모두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게 11건이었는데 조사에 들어간 지 한 달 남짓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겁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국회 행안위 회의에 참석한 허철훈 신임 선관위 사무차장. 사촌 이내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밝히라는 압박 질문이 이어지자 결국 숫자를 공개했습니다. 근무지에 자녀 채용하고 형찬스에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현재 확인된 게 몇 분입니까? 친족으로 확인된 게 몇 분입니까? 한 20여 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후 선관위 측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 사례가 모두 21건으로 조사됐고 이 중 부모 자녀 관계가 13건, 배우자 3건, 형제 자매 2건, 삼사촌이 3건 등이라고 추가로 밝혔습니다. 대부분 경력직으로 지방에 근무 중인 직원들입니다. 선관위는 앞서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 답하지 않았지만 결국 개인정보를 지우고 상세 결과를 제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위원들은 선관위의 자료 제출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아니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 자료가 감사과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이게 제정신입니까? 처장님. 한편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선관위 직원들의 범죄나 비위 현황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에 있었던 비위 27건 중에서 음주운전이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3번째로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도와주고 수백억 원의 대가를 약속받은 혐의 때문입니다. 저희 JTBC가 입수한 대장동 일당의 육성 파일에는 그 단서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대장동 일당은 박영수 전 특검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정말 다행인 거가 좀 큰 사이즈라서 고검장님 안 계셨으면 흔들. 50억 클럽에도 이름을 언급합니다. 자, 50개가 몇 개냐? 서울대, 최재경, 박영수, 박상도, 김신아, 홍성근, 정순이. 돈을 줄 방법도 언급합니다. 두 사람은 구분적으로 안 되지. 영구, 박상도. 2014년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참여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이 1,500억 원 대출 의향서를 발급하는 데 개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대가로 대장동 상가 부지와 빌라 등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가짜 명품 시계를 이용한 신종 사기가 벌어졌습니다. 진짜 명품 시계를 비싸게 팔아주겠다거나 돈을 불려주겠다면서 가져가 놓고는 진짜인 것처럼 속인 가짜 명품 시계를 담보처럼 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피해를 본 금액이 500억 원이 넘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모 씨는 지난달 명품 시계 매장 주인 진모 씨에게 시계를 맡겼습니다. 비싸게 팔아주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시세가 1억 2천이면 1억 4천에 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팔게 되면 팔 거야? 이러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진 씨는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팔릴 때까지 4억 원짜리 스위스 명품 시계를 담보로 맡길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2차 대면 시계를 이제 바로 앞에서 처음
보긴 했었거든요. 보증서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명판이나 이런 것도 다 찍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줬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 씨는 자취를 감췄고 진 씨가 준 시계는 짝퉁으로 드러났습니다. 며칠 뒤 진 씨에게 맡긴 피해자의 시계는 한 온라인 사이트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봤더니 제 시계가 여기 올려져 있더라고요. 흠집 이런 부분이 좀 다 동일하더라고요. 진 씨는 또 다른 피해자에겐 돈을 빌려주면 웃돈을 얹어주겠다며 이 시계를 담보로 줬습니다. 2억 5천만 주면 시계를 가져올 수 있다. 구매자도 찾아놨으니 시계만 꺼내주면 이거 바로 3억 5천에 팔아서 3억을 바로 주겠다 일주일 안에. 하지만 이 시계 역시 가짜였습니다. 진 씨는 짝퉁 시계를 담보로 걸고 명품 시계 시장에 공동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폰지 사기의 새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맹점을 이용해서 실제로도 시계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보통의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시계 관련돼서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1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은 500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진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2번 연속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직접 진짜 명품 시계와 가짜를 비교해 봤습니다. 시계 명장조차 눈으로는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온라인 직거래로 파는 명품 시계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니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으로부터 건네받은 시계가 가짜란 걸 명장에게 감정을 맡긴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계를 많이 취급해본 전문가한테만 가능한 감정시계이기 때문에 국내에 이 시계가 많지를 않고 국내에 이 시계를 만져본 사람도 별로 없어요. 명품 시계 거래업소에 가보니 역시 겉으론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왼쪽 검은색이 짝퉁, 오른쪽 흰색이 진품인데 색깔만 다를 뿐 모양은 거의 같습니다. 보증서도 진짜와 비슷합니다. 포토샵으로 따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다 똑같거든요. 폰트 간격이나 폰트 형태 다 똑같고. 전문가가 자세히 따져봐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품계고 이게 가품이 좀 더 무거울 거예요. 현미경으로 시계 부품을 확대하니 그제서야 완성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전반적으로 다 거칠거든요, 피니시. 정품들은 이런 마감들이 엄청 깔끔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공정이 몇 번 더 들어가는 거니까. 온라인 카페나 중고 사이트엔 이 브랜드의 진품 시계를 판다며 올라온 글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먼저 감정을 받고 돈을 주겠다고 해야 짝퉁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네, 지난 2002년 전북 전주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관이 흉기에 숨졌고 가지고 있던 권총은 사라졌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은 이른바 백경사 살인사건입니다. 21년 만에 범인이 잡혔는데 오늘 경찰이 대전 은행강도 살인사건 2인조 중 1명을 범인으로 결론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여관방 천장을 부수고 살펴봅니다. 잠시 뒤 뭔가를 찾아냅니다.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천장에서 뭐 좀 찾아가지고. 천장에서 나온 건 389경 권총입니다. 지난 2002년 9월 숨진 고 백성기 경사의 총이었습니다.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권총이 사라졌습니다. 21년 전 경찰관이 살해됐던 파출소입니다. 당시 범인은 뒷담을 넘어 파출소로 침입해 백경사를 살해하고 달아났습니다. 그 전경들이랑 전체적으로 나와가지고 막 탐문 수사 한다고 막 이 일대를 뭐 수색을 하고 다니고는 했었고. 대대적인 수색에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습니다. 지난 2월 범인을 안다는 제보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제보자는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2인조 중 1명인 이승만. 공범인 이정학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총기 위치를 알렸습니다. 이정학이 백경사를 살해하고 훔친 총기를 자신에게 맡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12차례 조사와 대질신문 등으로 이정학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습니다. 범행 동선이라든지 범죄 현장의 상황, 또 피해자의 어떤 상흔 등이 제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부분. 이정학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검찰로 사건을 넘깁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지난 3월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의 내부 CCTV 영상이 유출된 사실을 보도했었죠. 취재 결과 해외에서 해킹된 파일을 한 대학생이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학생은 음란물 사이트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국내 한 온라인 사이트에 성형외과 IP캠이라는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여성들이 찍힌 CCTV입니다. 경찰은 국내에 처음 이 영상을 퍼뜨린 범인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초 20대 대학생 A씨를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해외 파일 공유 서비스에서 이 영상들을 내려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우리나라 음란물 사이트에 영상들을 올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영상들은 6,700번이나 내려받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26명입니다. A씨는 어제 열린 재판에서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해외에서 성형외과를 해킹해 처음 CCTV 영상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네, 2달 전 김포공항에서 착륙한 대한항공 여객기와 이륙하려던 에어부산 여객기가 부딪힐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토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상 관제사와 비행기 조종사가 서로의 영어를 잘못 알아들어 생긴 일이었습니다. 발음 때문에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9일 오전 8시 김포공항 활주로 레이더 영상입니다. 활주로에서 에어부산 여객기가 이륙하려는데 왼쪽에서 착륙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아랑곳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옵니다. 다행히 에어부산 여객기가 빨리 이륙해 사고를 면했지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해보니 지상 관제사와 대한항공 조종사가 서로 말을 못 알아들어 일어난 교신 오류가 원인이었습니다. 관제사는 대한항공 여객기 조종사에게 잠시 대기란 뜻의 영어 홀드숏을 2차례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 조종사는 활주로를 건너라는 크로스로 알아듣곤 크로스라고 따라 말한 뒤 활주로를 건너려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꼬였습니다. 관제사가 크로스라고 한 조종사의 발음을 못 알아들었고 결국 정지선을 넘어가는 걸 눈으로 본 뒤에야 긴급 신호를 보내 멈춰 세웠습니다. 국토부는 최종 조사를 마치면 당사자들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예, 성주 사드 레이더 기지의 환경 영향 평가가 끝나면서 혹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국방부도 사드 추가 배치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6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정식 기지를 만드는 공사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사드 추가 배치는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 간 확장 억제를 확대하더라도 최근 들어온 핵잠수함 등 전략 자산을 한국에 더 많이 배치하는 형태가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국방부도 사드 추가 배치에 선을 그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그런 검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드 기지 정상화가 한중 관계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국은 최근 싱하이밍 대사의 배팅 발언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발했던 중국이 사드 정상화를 빌미로 다시 공세를 펼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만 정부는 사드는 안보 주권의 문제라 협의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주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들은 환경 영향 평가가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출력값은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지 않고 그냥 멀리서 재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레이더를 켜고 했는지 끄고 했는지. 이 때문에 사드 기지 정상화에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200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로 현재 구속돼 있는데요. 검찰이 조 회장이 본인 회사 일감을 우회적으로 지인에게 몰아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대가가 있었는지도 조사 중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치과용 의료기기를 만드는 A회사입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아들과 함께 지분 90%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 회사입니다. 최근에 신사옥을 지었는데
공사를 우암건설이라는 곳이 맡았습니다. 이 회사 장선우 대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설립자인 김영무 대표의 조카입니다. 조 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은 우암건설의 공사를 주려고 들러리 건설사를 내세워 경쟁 입찰을 한 것처럼 꾸민 단서를 잡았습니다. 최근엔 당시 A사 대표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정위에도 고발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의 헝가리 공장과 판교 신사업 공사도 우암건설에 몰아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 대가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2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 회장 측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A사 측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춘천의 한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코앞에 시내가 있지만 버스도 없고 빙빙 돌아서 1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도심 속 오지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왜 이런지 이희령 기자가 가봤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강원도 춘천에 있는 섬 상중도입니다. 이곳에서 춘천역이 있는 육지까지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다리인데요. 그마저도 붙어있는 섬 하중도 그리고 춘천대교를 건너야만 나갈 수 있습니다. 상중도에서 중도교를 건너 내려가면 레고랜드가 있는 하중도가 나옵니다. 하중도와 연결된 춘천대교까지 건너야 시내가 나오는 겁니다. 예전에 상중도에서 춘천 시내로 나가려는 주민들은 이곳 선착장에 와서 배를 타야 했습니다. 주민들의 발이 되어줬던 이 배는 지금 밧줄로 묶여 있고 곳곳엔 녹도 슬어 있습니다. 10년 정도 전에 이 배 운행이 중단됐는데요. 그 뒤로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한때는 섬 한쪽에 임시다리도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 위험하다는 이유로 3년 전 철거됐습니다. 헐어버리고 대책을 안 해주니까 이제 행정이 서비스가 미치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왜 서비스가 안 미치겠어요? 사람이 얼마 안 사니까. 그나마 임시다리가 있을 땐 걸어서도 25분이면 시내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빙빙 돌아 1시간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섬엔 주민 5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절반쯤은 차가 없습니다. 걷지 않으면 매번 택시를 타야 합니다. 비용도 부담입니다. 발가락 그거 튀는 수술해가지고도 자꾸 가니까 차비 아깝잖아요. 안 가고 그랬더니 더 신났어요. 그나마 잘 잡히지도 않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주민을 따라가 봤습니다. 콜택시 전화번호를 즐겨찾기 해뒀습니다. 아주 입력을 해갖고 다녀 내가. 예, 여기 중도 번지요. 택시를 잡았는데 조금 뒤 취소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불렀지만 또 취소됐습니다. 멀어서 못 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정도 기다리세요, 보통? 한 20분은 보통이고. 세 번째 만에 택시를 겨우 탔습니다. 아유, 이제 여기서 50년을 넘게 살았으니까 시내 가서 한번 살고 싶다 내가 오지 하면. 레고랜드가 있는 하중도에는 얼마 뒤 버스가 다닐 예정입니다. 정류장도 미리 세워뒀습니다. 상중도까지 들어올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자체는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한정된 자원 하에서 운영 노선을 짜다 보니까 못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주민들은 답답합니다. 근데 레고랜드 여기 관광 오는 사람들만 유한 거지 주민에서 안 하니까 뭐 소외당하고 화나고 업심여기는 것 같고. 사람이 적게 사는 곳이라고 불편함이 당연한 건 아닐 겁니다. 똑같은 시민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냐는 주민들의 얘기에도 귀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이희령입니다. 주인이 방심한 틈에 집을 뛰쳐나간 개가 산책하던 다른 개 2마리와 사람을 물었습니다. 결국 한 마리가 죽었는데 문 개 주인은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에 개가 뛰쳐나갔다고 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하얀 개 2마리가 주인과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 그늘 검은 개 1마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얀 개들에게 달려듭니다. 미처 말리지 못한 주인은 어쩔 줄 몰라하며 전화를 겁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온 딸이 신발을 들어 위협해도 검은 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몸을 잡아 떼어내도 이미 축 처진 개를 계속 물고 끌고 가기도 합니다. 10분 넘게 이어진 공격은 행인 여러 명이 말린 뒤에야 멈췄습니다.
어머니 뒤로 이제 구름 위에 사체가 보였고 겨울이는 이제 목 부분이랑 꼬리 부분, 몸통 부분 이렇게 다 물려 있어서 엄청 시뻘겋더라고요. 몸이. 말리면서 양팔이 물리고 긁혔는데 가족을 잃은 마음의 상처가 더 큽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한참 우울해하던 때 구름이를 데려왔어요. 모든 때가 다 보고 싶어요. 검은 개는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또 어디서 그런 강아지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걸어가는 내내 긴장의 연속인 것 같아요. 검은 개 주인은 현관문을 열어뒀는데 개가 나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개가 나가는 것도 몰랐던 주인을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주차 문제로 이웃과 다투던 70대가 일본 도를 휘둘렀습니다. 상대였던 50대 이웃의 손목이 잘렸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입니다. 오늘 아침 7시쯤 주차장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70대 남성은 이웃 주민에게 본인의 차량을 가로막았다라는 이유로 싸움을 벌이다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70cm가 넘는 일본도를 갖고 나와 휘둘렀습니다. 상대였던 50대 남성의 오른쪽 손목이 잘렸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곧바로 구급대가 왔습니다. 피해자는 닥터 헬기를 타고 경기 남부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아주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기까지 달려가서 거기서 이제 완전 쓰러진 거예요. 하지 말라고 애원을 했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막 칼을 막 휘둘르니까. 하지만 오후 3시쯤 피를 많이 흘려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일본도를 휘두른 70대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당시 상황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5년 일본도를 들여왔고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던 잠수정이 실종된 지 나흘째지만 아직 구조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 수천 미터를 내려가는 이 잠수정을 타봤던 다른 여행객들은 목숨을 건 여행이라거나 자살 임무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이 전합니다. 지난해 7월 같은 잠수정을 탔던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의 작가는 탑승 직전 서명한 면책 서류 첫 장에 사망이란 단어가 3번 들어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You get on with a lot of excitement, but just constant trepidation, constantly knowing this could be the end. 이동 중엔 경로를 이탈했던 아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재작년 이 잠수정을 탔던 탐험가는 당시 여행을 자살 임무라고 묘사했습니다. 자신이 살아 돌아온 건 운이 좋았기 때문이며 첫 잠수 시도 땐 잠수정이 아예 작동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수정 운영사 측 허위 진술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The pressure vessel, the capsule where the people are. And that he designed with NASA and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His exact words were, everything else can fail. The lights can go out, the propellers can stop, but you will still be alive. 하지만 CNN은 보잉과 워싱턴대 모두 잠수정과 무관한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색 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잠수정 산소 공급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 산소는 사실상 고갈 상태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최근 중국의 한 대학 식당에서 쥐 머리가 나온 걸 오리고기라고 거짓 해명한 게 들통난 데 이어서 이번엔 또 다른 대학 식당에서 구더기가 나왔습니다. 위생관리에 문제가 많다는 비판이 중국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대학 식당입니다. 메뉴로 생선 요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뭔가 이상한 듯 음식을 촬영합니다. 생선 눈 주위에 하얀 물체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구더기 10여 마리가 달라붙어 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对这个事业高度重视，初步调查应该是就是它这个鱼在储存过程当中啊。 학교 측은 사과문을 올렸고 지방정부는 곧바로 해당 식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중국의 또 다른 대학 식당에서도 쥐머리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학교 당국이 오리고기라고 해명했지만 조사 결과 쥐로 밝혀져 2번 망신을 샀습니다. 잊을만 하면 위생 문제가 터지자 중국에서도
중국 식품안전은 항상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고 사각지대 학교 급식에 대한 당국 대응도 촉구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칼이 국보로 지정됩니다. 2m에 달하는 한 쌍의 검에는 임진왜란으로 위중했던 시기 충무공의 다짐이 담겨 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긴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천이 떨고 한 번 내휘두르는 칼에 산천이 피로 물들도다. 충무공 이순신이 직접 지은 시구를 새겨놓은 한 쌍의 칼입니다. 2m나 되는 긴 칼 속 다짐처럼 이순신은 출전할 때마다 이겼고 일본군에겐 공포와 숭배의 대상이 됐습니다. 목숨에 기대지 마라. 살고자 하면 필히 죽을 것이고 또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 임진왜란이 3년째 되던 해에 만들어졌는데 조선의 전통적인 도검 양식에다 일본식 칼의 요소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이 칼은 일본에 잡혀갔다 돌아온 장인이 만들었습니다. 60년 전 보물로 지정됐지만 난중일기와 마찬가지로 국보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작 충무공이 직접 쓰시던 물건이 충무공의 기계를 잘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물에 머물러 있었던 건 좀 유감스러웠고. 지난해 국회청원과 국보승격심사 요청 끝에 문화재청은 오늘 국보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칼이 역사적 가치는 물론이고 예술적 완성도도 높다고 봤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이른이 다 된 늦깎이 학생들이 무대에 섰습니다. 아주 특별한 팝송 경연대회가 열린 건데요. 아름다운 도전을 디이슈로 만나보시죠. 꿈인가 생신가 그냥 막 정말 나도 이런 날이 있구나 싶은 게 그냥 꿈만 같고 좀 목이 메이는 것 같네. 이제 나를 찾아온 거죠. 학교가 다니고 싶었어요, 일단은. 슈퍼를 한 30년 정도 했어요. 접고 학교로 오게 된 거거든요. 오로지 내가 주인공이잖아요. 인생의 최고점이죠. 나머지 세월 동안 평생 가슴에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인종차별 논란을 일으킨 K리그 울산 현대 선수들에게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한 경기 출전 정지에 그쳐 봐주기란 시선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이틀 전 엘살바도르전에 선발 출전한 정승현과 박용우, 부주장으로 울산현대를 이끌고 있는 이명재와 이규성. 입을 굳게 담은 네 선수가 상벌위에 출석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의를 일으킨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 일을 인해서 정말 많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2주 전 소셜미디어에서 동료들이 이명재의 까무잡잡한 피부를 놀렸는데 이규성은 동남아시아 쿼터라 지칭했고 박용우는 2년 전 전북현대에서 뛰던 태국 선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선수들이 사과하고 울산 구단과 홍명보 감독이 고개를 숙였지만 태국 축구계의 분노가 쏟아졌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피부색과 외모 등으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농담의 소재로 삼는 건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며 박용우, 이규성, 이명재에게 한 경기 출전 정지 징계와 제재금 1,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대화엔 참여했지만 인종차별적 언급을 하지 않은 정승현은 제외됐습니다. 연맹 규정상 인종차별을 할 경우 10경기 이상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해외 리그의 징계 사례들을 참고했다고 설명했지만 K리그 40년 역사상 첫 인종차별 사건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축구협회와 울산 구단은 별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경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팬들이 조명탄을 던지자 골키퍼는 자리를 피합니다. 하프라인 쪽으로 다른 선수들도 피신하죠. 팬들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 강등권에 놓인 팀이 순위가 더 낮은 팀에 2대0 완패를 당해서입니다.
글쎄요, 속상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폭력은 안 되겠죠. 90분을 채우지 못한 채 주심은 경기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네, 기상센터입니다. 일요일부터는 우리나라가 장마철에 접어들겠습니다. 현재 장맛비를 뿌리는 정체전선은 제주도 남쪽으로 대략 600km 떨어진 이 먼 해상에서 동서로 길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일요일쯤에 제주도 부근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25일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오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요. 화요일은 다시 제주도와 남부지방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 기간에 다소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또 27일 이후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목요일 같은 경우는 중부지방, 금요일은 남부지방에서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장마철에는 어떤 부분을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저지대와 농경지 침수 피해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계곡과 하천, 갑자기 불어난 물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수도 배수구물 역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물바지 등 잘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습기 제거를 위해서는 제습기는 물론 붉은 소금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면서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올해 주말까지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내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강원도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등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높지만 남부지방은 전주 19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31도, 광주는 33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높아지고 또 최고 기온은 낮아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줄어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